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실비보험이 없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은 비급여 치료를 지원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의 단점을 보완해주면서 가격마저 상당히 저렴합니다. 보험 채널을 운영하면서 보험이 필요 없다는 분들의 댓글이 많이 달리기도 하는데 심지어 실비까지 필요 없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실비로 인해 매년 조 단위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자료인데요. 보험사가 손해를 본다. 이건 당연히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이득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한 병원비의 대부분을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돌려주는 실손 의료비는 반드시 가입하시고 청구까지 꼼꼼히 해주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보험금 청구를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치료 직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단순히 괴담이 아니라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작정 청구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청구했다가 보험사 직원이나 손해사정사가 조사를 나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 없이 청구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구하면 문제가 생긴다. 난 고객이고 청구하려고 보험 가입을 한 건데 생각해보면 좀 억울하죠. 부담될 수 있는 의료 비용을 보장받기 위해 보험 가입을 하고 지금까지 돈을 내고 있던 건데 돈은 돈대로 받아가고 청구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건 뭐 하자는 걸까요? 지금부터 보험금 청구가 도대체 왜 문제가 되고 언제, 어떻게 해야 문제없이 청구가 가능한지 간단한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실손보험 청구 관련 영상에서 언급했던 얘기가 있죠. 실손보험 청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진료비 세분의 엽서다. 그 이유는 서류 떼는데 돈을 들이지 않고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통원이 아니라 입원 또는 수술이라면 입퇴원 확인서, 수술 확인서만 추가로 있으면 되는데 청구액이 고액이라면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 정도 서류를 가지고 청구를 하게 됩니다. 내 실비가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라면 90에서 많게는 100%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요. 이후 가입한 시기에 따라 70에서 90%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런 실비를 함부로 청구했다간 받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다 청구하면서 불이익은 없앨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보험금 청구 바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가장 큰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험금 청구, 실비보험이나 진단비, 수술비, 운전자 보험 할 것 없이 청구를 하려면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청구서에는 우리 이름이나 주민번호, 주소, 이런 개인정보가 전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의료기록은 개인정보다 보니 보험사에서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지만 청구 이력은 ICPS라는 보험 신용정보 종합 시스템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 사건, 생명보험 사건, A 사건, B 사건, 이 청구 이력을 전부 조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내 청구 이력을 보험사에서 이미 전부 열람할 수 있고 보험 가입 시 이런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인데요. 서류만 준비해 둔다면 1년 전 치료든 2년 전 치료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3년 전에 치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 자료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의무적으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고지사항입니다. 이 고지사항에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3개월 내 진단이나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약 처방이 있는지를 묻고요.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 이력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5년 내에는 보는 게 좀 많은데 입원이나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 처방이나 중대질병 진단 치료 이력, 보험사에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 사항들입니다. 이 고지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이 강제 해지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보험 가입을 하려고 이 고지사항을 체크해봤더니 나는 2년 전에 검사 몇 번 받았었는데 1년 내엔 없으니까 해당 안 되고 6개월 전에 약을 일주일치 정도 처방받았으니까 3개월 내 치료에도 5년 내 30일 이상 약 복용에도 해당하지 않죠. 그런데 막상 심사를 올려보니까 가입 거절 혹은 재심사 통보가 날라옵니다. 내가 청구한 이력이 줘야 되니까 해당 병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질병 코드가 인수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꽤 흔하게 겪는 일이고요. 이런 식으로 보험금 청구를 치료 직후에 하게 되면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게 없는데도 인수에 제한이 생기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도수치료는 한두 번만 받았어도 보험사 심사에서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보험가입 계획이 있으시다면 청구를 미루거나 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험금 청구를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정답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315 고지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편하게 해당되는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치료를 받을 때 입원 또는 수술을 했다면 3번 5년 내 알릴 의무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청구를 안 해도 어차피 고지 대상이니까 치료 후에 바로 청구를 하는 거죠. 반면 2번 1년 내 추가검사 재검사 또는 1번 3개월 내 치료력, 여기까지는 고지사항에 해당되더라도 고지사항에 벗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입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기간이에요. 만약 작년에 두통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고 상태가 호전돼서 더 이상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이런 상세불명의 두통은 보험사가 심사 과정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병력 중 하나지만 청구 이력만 없다면 1년이 지나는 순간 아무 문제 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청구가 몇 년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3년이었죠. 무사히 가입한 이후에 청구를 하면 되는 거고 고지 의무도 성실히 지켰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물론 이외에 보험 가입 계획이 없는 경우라면 마음 편히 청구하셔도 무방하고요. 여기까지가 보험금 청구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바로 다음으로는 보험금 청구 시 서명을 함부로 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험 또는 암이나 수술비 이런 보험을 청구하게 된다면 보험사에서 갑자기 조사를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누구나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이때 함부로 서명하시면 안 되는 서류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난 지금도 보험 없고 앞으로도 보험 가입 안 할 거야 라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보험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보험금 청구를 해도 조사가 나올 때가 있고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내가 어떤 실수를 했길래 조사까지 한다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료 근거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경우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하려면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질병을 진단받았고 어떤 치료비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파악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나 치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근거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사실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입니다. 환자의 상태나 검사 결과와 치료 내용이 불일치하여 사실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조사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장염 때문에 병원을 갔는데 처방받은 약이 안약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저 같아도 조사를 해볼 것 같네요. 세 번째로 비합리적인 가격,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감기약 3일치 처방받고 100만 원을 청구했다면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네 번째로 과잉 진료가 의심되거나 과잉 진료 의심 기관에서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의든 실수된 고지사항이 위반이 의심된다든지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청구하는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좀 복불복으로 조사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조사자가 배정되었다, 이런 연락을 받는다면 수일 내에 조사자와 약속을 잡아 만나게 되고 이런저런 조사가 필요하니 여러 가지의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요청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꼭 써줘야 하는 서류들이 있고 써주지 않아도 무방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자문 동의서가 있습니다. 가장 문의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바로 이 의료자문 동의서인데요. 보통 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자분이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하게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친절하고 별 의심도 들지 않는데 여기에 사인을 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자연스럽게 서명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자문 동의서에 동의를 하시게 되면 내가 갔던 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하게 되는데요. 보험금 청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비보험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보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3영업일 이내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이 서류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건데요. 만약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손해사정사가 병원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추가로 습득하거나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조사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의료자문을 요청하는 거죠. 즉 환자가 치료한 병원에서 서류가 부족하다던가 다른 주치의의 소견을 듣고자 환자의 병원이 아닌 제3의 의료기관에 질의하는 것을 여러분께 동의받기 위해서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의료자문 동의서는 과연 어떤 경우에 서명을 해줘야 하고 어떤 경우에 서명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사실 이 의료자문 동의서에 서명을 해줘야 한다 말아야 한다 뚜렷하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의료자문 동의서는 절대 써주면 안 되니 써주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의료자문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관상 보험회사도 보험사고의 조사를 위해 자문 등의 조사 과정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계속 보류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가?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의료자문 동의 요청을 받았다면 의료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묻고 그 이유가 내가 생각해도 좀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한다면 그때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제3병원의 의료자문을 받는 건지 조사 과정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실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의료자문이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의료자문을 바로 동의하는 것보다는 나를 치료했던 주치의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으니 내 주치의에게 추가적인 소견을 받아 제출하겠다 이렇게 먼저 대응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고 보험사에서 꼭 다른 주치의에게 소견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역시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동시감정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내가 갔던 병원은 나에게 유리할 수 있고 보험사가 얘기하는 병원은 보험사에게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3의 상급병원에서 보험회사와 환자가 함께 감정을 받는 것이 동시감정 제도입니다. 이 동시감정 제도는 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고요.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니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까 이런 걱정을 하셨다면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에 자문을 받게 되면 혹시나 보험사에 유리한 결과가 나와서 보험금 지급이 안 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동시감정 제도인 거죠. 이렇게 동시감정 제도를 이용해서 보험사와 연계된 병원이 아닌 중립적인 제3병원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내가 치료받은 병원의 주치의에게 추가 소견을 받는 것이라는 점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면책 동의서인데요. 이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서류를 작성하게 된다면 향후 발생하게 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청구사항에도 전혀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내가 보험을 가입했고 그에 대한 청구사항이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받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그러한 모든 과정들은 막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서류는 여러분을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추가 청구사항들을 사전에 미리 막아버리는 거니까요. 이 면책 동의서에는 사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재소 합의서입니다. 이 부재소 합의서는 앞에 면책 동의서류와 비슷한 의미의 서류인데요. 여러분이 이 서류에 서명을 하시게 된다면 향후 이 청구한 건에 대해서 불이익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더라도 재소, 즉 소송을 진행할 수 없어요. 만약 무시하고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불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재소 합의서 또한 서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면책동의서와 부재소 합의서는 내가 정말로 모든 진단이나 치료에 대해서 보험금을 다 받았고 앞으로 청구할 일이 전혀 없다면 동의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받을 것이 있거나 석연치 않은 보험금을 받았을 때 이럴 때는 절대 동의해 주시면 안 되겠죠. 앞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리고 다음 네 번째는 건강보험 공단 자료가 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 동의만 해줬다면 내 청구권을 조사하는 조사자들이 직접 발급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단 자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절대로 자료를 지급하지 않죠. 때문에 조사자는 보험금을 빨리 지급해드리려고 하는 거다. 이런 이유로 동의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여주게 되면 여러분이 지난 몇 년간 청구한 것 말고도 몇 월 며칠 날 어떤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알릴 의무를 알리지 않았다면 문제겠지만 혹시나 내 공단 자료 중에서 청구에 불리한 치료 이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동의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섯 번째로 공단 자료와 비슷한 게 또 있는데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입니다. 여러분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셨다면 카드 혹은 현금으로 결제를 했을 건데요. 그 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요청하는 겁니다. 만약 알려준다면 해당 자료를 토대로 내가 치료받았던 병원에 방문하여 모든 의료 기록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런 서류나 정보들은 필수로 동의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니까 굳이 동의하시거나 서명해주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렇게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조사자가 파견된다면 서명해주지 말아야 하는 혹은 서명해주지 않아도 되는 서류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나 의무기록 열람동의서, 위임장 같은 서류는 보험사에서도 열람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꼭 서명하거나 동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만약 써주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명을 해주셔야 하고, 대신 의무기록 열람동의서를 써주실 때는 병원명이나 발급 서류를 꼭 명시하고 유효기간이 있도록 날짜를 작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병원명이나 구체적인 서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병원 이름만 바꿔서 또 다른 병원까지 방문할 수도 있겠죠. 그럼 오늘 내용을 요약해보면 가장 먼저 실비보험 청구가 치료 직후에 이루어졌을 때 청구 이력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보험가입 계획이 있다면 기다렸다 청구하시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게 유리할 때도 있다 라는 말씀 드렸고요. 다음으로 보험사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했을 때 아무리 친절하고 상냥하게 요청하더라도 아무 서류에나 막 사인을 해주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는 지인이 있다면 또는 가족이 있다면 오늘 영상을 한 번씩 공유해 주시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